염증 해방. 구독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면역을 조절하는 키. 장 공장.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미생물은 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건강에 매우 유리한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이들이 생산하는 주된 물질은 대부분 짧은 사슬로 연결된 모양이라 단세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식욕을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고 손상된 장 점막을 복구하는 등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먹이를 먹고 난 후 분해해서 만들어낸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이지요.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일 조건은 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만약 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또 뇌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면역 균형도 무너집니다. 변비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염증을 낮추는 섬유소. 대추 껍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고 버리는 알록달록한 과일 껍질은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샐러리 등 각종 나물의 질긴 부분이나 우엉,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 흰쌀 밀가루를 제외한 현미, 밀기울, 팥, 귀리 같은 통곡물에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 바나나,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버섯 등이 있습니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나 불용성 식이섬유 또한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기에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섬유소는 대체로 변비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염증을 다스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균을 살리는 MAC 다이어트.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고 장내 미생물에게 도달하여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을 전문 용어로 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먹잇감이 되어 반려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맥을 챙겨 먹는 이른바 맥 다이어트를 하면 장 공장이 매우 활발하게 돌아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맥에는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맥은 통곡류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쌀, 밀, 보리 등의 곡류를 말하는데요. 쌀로 말하면 백미가 아닌 현미, 밀로 말하면 밀가루가 아닌 통밀이 통곡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맥은 콩류입니다. 검정콩, 약콩, 완두콩, 노란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모든 콩이 해당되며 콩으로 제조한 두부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신선한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너트 등은 맥 다이어트의 중요한 식품군이지요. 네 번째 맥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살구, 자두, 체리 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사과, 배, 참외 등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해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 맥이 풍부하니까요. 다섯 번째 맥은 채소류입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전분이 많은 채소가 아닌 양배추, 치커리, 케일처럼 잎을 먹는 엽채류, 그리고 양파, 마늘, 비트, 당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맥은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톳, 감태 등은 반려균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음식이지요. 마지막 7번째 식품군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 쌀이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모든 버섯 종류가 반려균을 살리고 장을 돌보며 나아가 염증 조절에 기여하게 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이 부글부글하거나 하루 20번 이상 방귀를 낀다면 이는 장내 미생물총, 미생물이 자라는 무리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사람, 그리고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장내 환경이 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을 먹을 때 후루룩 흡입하면 식사 후에 방귀가 쉴 새 없이 나올 수 있지요. 하지만 면을 흡입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한 입씩 천천히 먹으면 배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 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을 위해 버려야 할 마지막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 간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위장 간의 운동성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 간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위장관 전체의 연동운동도 점점 무력해집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 찬 음료를 멀리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들이키면 장 경련을 유발해 변이를 일으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신경, 신경 경로를 통한 염증 조절 관련하여 의학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을 4개 바이털 사인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목숨이 붙어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면역 균형이 무너진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들과 정상군을 비교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그룹에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율신경은 면역염증 반응의 최전선인 장과 사령탑인 뇌를 연결하는 연결망 역할을 합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신경성 두통처럼 앞에 신경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질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기는 염증을 뜻합니다. 누구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보통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장기 중 뇌가 가장 약하게 타고난 장기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장이 약하면 장염, 위가 약하면 위염, 방광이 약하면 방광염 증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의 증상만을 쫓기보다는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낫습니다. 자율신경이 내 몸에 보내는 위험신호. 건강과 염증 해방에 자율신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 신호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심장입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이 대표적입니다. 병원에 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분명 이상 증상을 느꼈으니 이는 내 몸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 즉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에 생기는 불균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교감신경이 치솟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마치 화가 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원인 불명의 미열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유형의 사람을 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치솟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깁니다. 또 무기력이나 우울감, 잦은 체기나 폭통, 설사, 피부의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들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신경피로가 항상 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프기 전에 자율신경의 리듬을 잘 챙긴다면 더 좋겠지요. 시시각각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혈압이나 맥박, 체온, 장운동은 내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만 호흡만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또 깊게 한다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율신경이 균형을 회복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호흡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스트레스, 걱정, 불안 속에서 떠돌고 있던 내 의식을 꺼내 호흡에 두면 들숨 날숨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하기의 시작입니다. 호흡만 제대로 해도 무너진 자율신경을 단 1분 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폭주할 때 활용하기 좋은 꿀벌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마치 벌이 날아다니는 듯한 허밍 소리를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꿀벌 호흡법 따라하기. 1.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 평소대로 자연호흡을 몇 번 들이쉬고 내뱉는다. 3.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신다. 4. 훔이라는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쉰다.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진행한다. 5회 반복한 뒤 평소의 자연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본다.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호흡을 느끼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배에 얹고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껴보길 바랍니다. 코로 숨을 마시면 배가 볼록해지고 훔소리와 함께 숨을 뱉으면 배가 홀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오래 유지하면 이완작용이 증가되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숨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숨을 뱉어보세요. 이때 가슴에 압박감을 느낄 만큼 또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강제로 호흡을 길게 이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호흡과 소리를 유지하세요. 자율신경의 신경절들은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바로 서야 합니다. 특히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자세는 구분 등입니다. 복부의 근육은 수축되고 등 근육은 계속 이완된 상태, 이 상태가 이어지면 척추측만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척추가 틀어지거나 등이 굽으면 자율신경 기능에 영향을 끼쳐 두통, 위장장애, 변비, 생리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 뱃살은 질병의 상징입니다. 뱃살 즉 복부 비만은 복부 안쪽 내장기관 주변에 내장지방이 쌓이는 것인데 이 내장지방이 범인입니다. 내장지방은 시시때때로 녹아 관문맥이라는 장과 간 사이에 위치한 혈관을 타고 들어가 혈액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 호르몬을 조직세포에서 밀어내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해 당뇨를 발생시키는 데 큰 몫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내장지방의 세포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계속 달고 있으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뱃살은 만성염증 그 자체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을 탁하게 해서 소위 피떡이라고 말하는 혈전을 생기게 합니다.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암 발병률을 높입니다. 내장지방 다이어트 9계명 1. 식사는 길게 하기. 빨리 먹을 경우 뱃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처리하는 동시에 지방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급하게 먹는 속도만큼 혈당이 치솟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되는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지방이 쉽게 쌓여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뱃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2. 수시로 물 마시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땀과 대변, 소변을 통해서인데 모두 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배출시키는 것만 잘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기. 4. 밥은 소식하기. 밥을 줄이고 반찬을 통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대사 과정을 촉진시켜 내장지방은 빠지고 덤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찬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들이켜게 되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은 소식하고 반찬은 싱겁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리고 몰아서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할 때마다 두부, 콩, 생선, 계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효율이 올라갑니다. 6.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가끔 저녁에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주 반복되지만 않으면 말이지요. 저녁 식사 모임 후 조금 과식한 것 같은 날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걷거나 달밤에 체조라도 해서 그날의 과잉 칼로리는 그날 해결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7. 간식 챙겨 먹기. 간식은 잘만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빠르게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주전부리를 챙겨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폭식과 과식을 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식간의 허기를 면할 정도로만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용 간식으로는 아몬드, 캐슈너트,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8. 설탕을 멀리하기. 설탕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 회로를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설탕은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 모르고 섭취하는 설탕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식품에 들어가는 정제당,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같은 첨가당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만이라도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평소에도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멀리하면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9. 걷기 운동하기.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운동이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녹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다이어트 시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가 걷기 운동입니다. 제대로만 걸으면 달릴 때보다 더 빠르게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의 걷기 운동은 뱃살을 빼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뱃살 금기 음식 3가지. 뱃살을 찌우는 음식으로 한국인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 빵, 면, 떡,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자주 먹는 습관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할 3가지 음식은 늘어나는 뱃살과 만성염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초밥. 초밥은 가공 없이 날 것으로 섭취하는 데다 장인정신 고급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건강식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밥은 패스트푸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밥은 거리에서 빠르게 대량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음식으로 포장마차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초밥은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만큼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 초밥이 내장 지방에 적이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초밥에는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지요. 초밥에 사용되는 밥은 식초, 설탕, 소금을 약 2:1대 0.5의 비율로 섞은 단촛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양도 적지 않습니다. 밥 한 공기를 약 200g으로 보는데 초밥 10개만 먹어도 약 250g이니 밥 한 공기를 훌쩍 웃도는 양이 됩니다. 2. 짜장면. 가볍게 즐기는 짜장면은 1인분이 약 864칼로리나 되는 꽤 무거운 한 끼 식사입니다. 무려 공깃밥 3그릇과 맞먹는 칼로리지요. 보통 면, 춘장, 돼지기름, 채소, 고기 등의 재료들을 기름에 가열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내장지방 축적에 최적화된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칼로리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캐러멜 소스를 넣은 춘장인데요. 요즘에는 캐러멜 색소와 감미료를 넣어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짜장 소스는 춘장에 식용유와 돼지기름을 넣고 볶아 만드는데 캐러멜 소스가 열과 만나 산화되면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당독소는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관을 녹슬게 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짜장면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번거롭더라도 짜장 소스를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춘장은 최대한 적게 넣고 양파를 많이 넣어 간을 조금 싱겁게 합니다. 3. 떡볶이. 떡볶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안타깝게도 떡볶이 떡과 소스 조합은 내장지방에 치명적입니다. 떡은 고밀도 탄수화물이기에 내장지방에 쉽게 쌓이게 하고 설탕을 듬뿍 넣은 떡볶이 소스는 전분과 당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일일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60에서 70%에 육박하는 달고 짠 단짠 음식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도 대부분 원재료를 확인해보면 떡볶이 국물에도 진한 맛과 풍미를 위해 춘장이나 짜장 분말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짜장면과 마찬가지로 당독소 함유량이 높은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삼가야 할 음식이고 폭부비만과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도 자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양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고 싶다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춘장 없이 소금은 적게, 설탕은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을 사용해보세요. 버섯을 듬뿍 넣는 등 단백질 재료를 추가한다면 영양도 충분히 채울 수 있겠지요. 내장 지방을 활활 태우는 걷기 운동법.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심박수인데요. 심박수를 끌어올려야 숨이 차면서 산소 흡입량이 많아지고 산소 흡입량이 많아져야 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박수가 너무 올라도 문제입니다. 지방이 타지 않고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만 급하게 끌어다 쓰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효율적으로 연소되는 심박수는 본인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인데요. 220에서 나이를 뺀 뒤 0.7을 곱하면 측정 지방 연소 심박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5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220-50은 170이고 여기에 0.7을 곱한 값인 119가 지방 연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심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으로 심박수를 지방 연소 구간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 걸으면 숨이 차고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속도를 빠르게 다시 느리게 조절합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였다가 낮추기를 반복하며 걷는 것을 인터벌 워킹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근육 호르몬. 2007년 응용생리학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에는 근력 운동을 하면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인 골격근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만 활성화되는 호르몬으로 근육 주변을 비롯해 뇌, 내장지방, 무신, 췌장, 혈관, 간, 뼈, 피부 등 신체 내 다양한 장기들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껏 알려진 마이오카인 종류만 해도 650가지가 넘는데 그중 아이리시는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 지방을 연료로 태우도록 돕고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뇌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마이오카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마이오카인인 인터루킨-6입니다. 운동할 때마다 근육에서는 인터루킨-6이 분비되어 코르티솔 생성을 자극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관절에 생기는 대표적인 만성염증 질환인 류머티즘성 관절염에도 운동을 통한 마이오카인 분비가 항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잠재적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꾸준한 운동은 내장지방 제거뿐만 아니라 마이오카인의 원활한 분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한 근육 호르몬 생성은 만성염증에서 해방되기 위한 자가 호르몬 요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보디빌더처럼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라는 말은 결코 아니고 여성은 체중 대비 근육량 30에서 35%, 남성은 40에서 45% 정도면 적절합니다. 염증의 주범 백색가루. 만성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도 상당한데 그중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치리 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실에서는 29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체중, 공복 혈당,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매일 설탕 첨가 음료 한 캔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 수치가 증가했고,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그룹의 요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1일 당류 섭취량은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 약 25g입니다. 이를 각설탕 3g으로 환산하면 8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 떡 등에도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1일 당류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지요.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당류인 과당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음료수와 자양강장 음료에는 핵산과당이 첨가됩니다. 핵산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진행되면 간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식욕 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지요. 설탕 대신 대체당은 괜찮을까? 최근에는 설탕 대신 대체당이나 대체감미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설탕처럼 달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당뇨 환자가 먹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단, 다양한 대체 감미료가 인체 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니 무턱대고 과하게 섭취하는 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인공적인 방법으로 합성된 합성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사카린,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아셀서팜, 포타슘이 이에 해당됩니다. 설탕보다 당도가 200에서 300배 높고 칼로리는 제로이며 가격이 저렴하기에 여러 가공식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구매할 일은 없지만 알아두면 가공식품 구입 시 어떤 합성 감미료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성 감미료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아스파탐입니다. 1965년 미국에서 개발된 아스파탐의 칼로리는 1g당 4칼로리로 설탕과 비슷하지만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아 적은 양으로 당도를 높일 수 있어 제로 칼로리 음료나 막걸리에 많이 첨가됩니다. 과도한 섭취 시 인체에서 포르말데히드로 변해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꿀, 메이플 시럽, 코코넛 슈거 등 자연에서 얻은 천연당이 있습니다. 꿀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천연당은 모두 자연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지만 설탕처럼 포도당이나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방심하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천연 추출 감미료는 식물의 잎이나 과일, 종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대체당입니다. 스테비아, 나은과 알룰로스, 자일로스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자연유래 성분에서 추출했지만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천연당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혈당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잉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설탕을 듬뿍 사용하는 것보다는 대체당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대체당에 의지해서 여전히 단맛에 중독된 상태로 있게 되면 만성염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체당은 장내 미생물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뇌신경을 갉아먹는 당독소. 설탕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면 강력하고 무시무시하며 해로운 당독소로 변합니다. 다른 말로 최종당 산화물이라고 하는 당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몸 안에 떠돌아다니는 당분이 많을 때 단백질과 반응하여 차체 생산되기도 하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지요. 당독소는 한번 생성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당독소가 혈관에 쌓이면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뇌신경에 축적되면 신경독성을 일으켜 파킨슨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을 촉진하고요. 피부에 축적되면 피부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해 주름살을 늘리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혈당 검사 항목 중에 하나인 당화 혈색소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을 당화시킨 당독소 중 하나인데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눈과 콩팥에 만성염증을 일으켜
당뇨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는 반드시 당독소가 있다. 당독소가 가장 많이 측정되는 음식은 고온에서 직화로 가열한 육류입니다. 단백질은 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구조가 쉽게 변성되고 그로 인해 당독소 함유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같은 재료를 요리할 때도 고온에서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독소가 증폭되고 물로 삶거나 찌거나 데치면 당독소 발생이 억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삶으면 100g당 당독소가 2443Ku, 구우면 6071Ku까지 증가합니다. 닭고기도 물에서 1시간 정도 삶으면 1123Ku, 구우면 6020Ku로 최종 당화 산물이 6배 정도 증가합니다. 감자도 삶은 감자 100g의 당독소는 17Ku이지만 감자튀김은 1521로 무려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당독소를 줄이는 6가지 식습관. 식습관 1.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 식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육류에 비해 탄수화물류는 당독소가 낮은 편인데 그 자체에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조리 시에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 2. 육류를 섭취한다면 수육, 보쌈, 샤브샤브 위주로 드세요. 고기를 직화구이, 볶기, 튀기기, 오븐에 굽기같이 고온에서 수분 없이 가열할 경우 단백질 변성이 쉽게 일어나 당독소가 대량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면 먹는 횟수를 줄이고 수분과 함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는 조리법으로 요리해 드시길 권합니다. 식습관 3.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는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 등을 활용해 전처리하세요. 보통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연육 작용을 위해 전처리를 하곤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 고기를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당독소 생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4.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겉에서부터 바짝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닭고기를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기름 없이 튀기더라도 당독소 함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바삭한 겉을 살짝 제거하고 촉촉한 속 부분을 드세요. 겉부분에 당독소가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한다면 당독소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 5. 음식을 간장으로 오래 조리는 방식의 조림 음식도 당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입니다. 간장보다는 소금 간을 적절히 해먹는 것이 더 좋지요.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메주를 띄워 숙성시킨 전통간장이나 콩 단백질을 자연분해해서 만든 양조간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식습관 6.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하세요.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특히 도움되는 것이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특히 양파와 마늘, 사과 같은 경우 육질보다는 껍질의 50에서 100배의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으니 껍질까지 잘 세척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 1. 숙면을 취하세요. 만성염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수면 습관입니다. 실제로 수면과 우리 몸의 염증 지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 72개의 실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PR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할수록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조건 많이 잔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CPR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자 한다면 7시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2. 자주 움직이세요. 염증을 부르는 또 다른 습관은 오랜 좌식 생활입니다. 사람은 본래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팔다리를 움직이며 걷고 뛰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할 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 독소가 염증 물질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미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운동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틈새 움직임입니다. 내내 앉아서 생활하다가 하루 1시간 운동만으로 움직임을 끝내기보다는 50분 앉기와 10분 움직이기를 반복하는 것이 원활한 순환을 유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짬짬이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염증 물질의 배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뇌의 피로와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세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가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외부의 공격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을 높여 뇌와 각종 장기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시에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염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상승했던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데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조절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돼 만성이 되면 어느 시점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지고 덩달아 DHA 수치도 감소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부신 기능이 고갈되어 부신피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같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다스리는 긍정적인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것은 내 건강에 꼭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 물을 챙기세요. 염증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 하더라도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일 쌓이는 독소는 대부분 물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수분량은 영유아 때는 80% 정도였다가 성인이 되면 70%, 노년기로 접어들면 60%까지도 감소합니다.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뀝니다. 탈수 상태에 놓이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뇌를 순환하는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 조직의 노폐물 배출이 안 되어 신경 조직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1. 꿀풀과 식물.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라색 컬러푸드.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피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3.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 최근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ALA,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PR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 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무, 양배추 같은 십자와 채소가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됩니다. 염증을 없애는 물 디톡스. 보통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각자의 몸무게에 따라 물의 일일 적정 섭취량은 달라져야 합니다. 몸무게의 0.03을 곱하면 내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수분량을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라면 2.1리터, 50kg라면 1.5리터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물로만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다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량으로 약 1리터 가까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물은 하루 몇 리터의 양을 마시느냐 보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갈증이 나기 전에 물 마시기.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조금씩 마셔서 세포를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화장실 다녀온 후 물 마시기. 비워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3. 물을 차처럼 마시기.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차처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는 똑같은데 수분량만 증가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물 대신 차 마시기는 노.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차를 마신 만큼 수분을 추가로 섭취해야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5.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노. 차가운 물은 위장으로서의 혈류를 떨어뜨려서 물이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위식도 점막의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하루를 음양탕 한 잔으로 시작하기. 음양탕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만든 순환하는 물을 말합니다. 하루 중에서 탈수가 가장 많이 진행된 때가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인데요. 이때 음양탕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잠자고 있던 위장관을 깨우면서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탈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2부는 음식으로 병을 다스린다는 염증 수치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처방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목과 효능만 뽑아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의 염증을 다스리는 구기자, 코의 염증을 다스리는 파, 목의 염증을 다스리는 도라지, 뇌신경의 염증을 다스리는 달걀,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대추, 고지혈증과 지방간을 다스리는 키위, 췌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우엉, 위식도의 염증을 다스리는 양배추, 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밤과 목이버섯, 내장지방 염증을 다스리는 황태, 통풍을 다스리는 레몬, 신우신염을 다스리는 옥수수수염, 방광염을 다스리는 복분자, 지렴을 다스리는 연꽃, 전립선 염증을 다스리는 토마토, 뼈 건강을 다스리는 멸치, 근육 염증을 다스리는 바나나, 말초신경 염증을 다스리는 김, 혈관의 염증을 다스리는 호두, 림프의 염증을 다스리는 공심채,